삼국과 가야가 성장하고 발전하다 15쪽에서 17쪽 사이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였어요. 자, 고대의 중앙집권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앞서 초기 국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사회 발전 단계를 보면 초기의 국가가 처음 생기긴 했는데, 자, 보세요. 마치 군장사회의 연맹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왕권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이 미약하면 왕의 지배력이 나라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미약. 주변 세력, 군장 세력들에 의해 왕이 선출이 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자, 여기에서 왕권이 강화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살아남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왕의 지배력이 나라 전체에 모두 미치게 됩니다. 이런 국가를 우리가 고대 국가 또는 다른 말로 중앙집권 국가. 자, 권력이 중앙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초기 국가 여러 나라 가운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고요. 자,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주제를 공부할 때에는 중앙집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4가지를 자, 여기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중앙집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4가지를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특징은 역시 왕권의 강화입니다. 그러면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왕권의 정도에 따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는 중앙의 정치조직, 지방의 행정조직, 또 지방 세력가를 중앙의 왕 밑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등 있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신분제도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모든 체제가 그리고 또 관리의 서열, 관등제도 같은 것도 마련이 되고 그들의 서열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을 달리하는 복색제도 또는 공복제도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된 다음에 이것을 법제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율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나라 전체를 하나로 사상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복전쟁과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외워두시고요. 자, 고구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정복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인데요. 고구려는 수도가 3번 바뀌죠. 자, 먼저 주몽이 고구려를 처음 세웠던 곳은 여기 보면은 졸본이라는 곳입니다. 부여에서 쫓겨내려온 주몽이 갑자기 자리 잡은 곳이 졸본이었는데 이 졸본은 토지가 매우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을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약탈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졸본성에서 점차 2대 유리왕 때에는 압록강에 보다 가까운 국내성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졸본 지역에서 성장한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자,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왕 5명을 기억해 두시는데요. 1번 태조왕, 2번 고국천왕, 3번 소수리왕, 4번 광개토대왕, 5번 장수왕. 자, 이걸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정점이 5세기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발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왕의 이름 5명을 기억한 다음에 핵심 업적들을 외워두도록 합시다. 먼저
태조왕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대외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먼저 옥저를 정복합니다. 자, 원래 여기 옥저가 있었는데 옥저가 고구려 영역이 되는 시기가 태조왕 때. 그래서 태조왕 때에는 옥저를 정벌한다. 자, 그렇게 되면 옥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청천강의 상류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여기 흐르는 이 강이 청천강인데 옥저를 정복하게 되면서 상류, 하류, 청천강 상류 지역까지 고구려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요동 지역도 공격을 하게 된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요동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흐르는 강이 리아오허강, 즉 요하라고 불려지는 강이고 그 강의 동쪽 지역을 요동지역, 그 강의 서쪽 지역을 요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특히 고대사에서는 요동이나 요서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요동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대외 팽창은 3세기 전반 중국 위나라의 침략을 받는 등 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우리 발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계속 오르막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입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고구려는 원래 출발할 때 초기 국가 단계였을 때 이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초기 국가 단계였을 때 오부족 연맹체. 자, 여기 게루부라고 하는 부족이 중심 부족이 되고요.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의 오부족 연맹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국천왕 때가 되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오부의 성격이 부족적인 성격이 해체가 되고 이걸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중부, 가운데 중이죠. 동서남 북부 이런 식으로 어떤 방위명을 딴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집권 시스템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부의 지배 세력을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하는 한편 을파소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빈민구제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했다. 고국천왕 때 진대법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봄에 먹을 게 없을 때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갚게 하는 이런 제도도 마련이 됩니다. 이후 미천왕 때에는 고구려는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고조선 땅에 설치되었던 한사군 가운데에 낙랑군, 대방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즉 고구려 땅 안에는 중국 세력들이 남아 있었는데 물론 이 낙랑군과 대방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좀 크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평양 부근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아시죠? 이것을 축출해낸다. 그리고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땅을 차지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후 백제의 침입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면서 이때 백제는 근초고왕이 있었고요. 백제가 북쪽에 있는 고구려를 치게 되면서 4세기 중반에 고국원왕이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싸우다가 고구려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세는 계속 올라간다. 이후 소수림왕 중요합니다. 이름이 세 글자 소수림이죠. 업적도 세 가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태학은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며 발전하였다. 이후 4세기 말에 즉위한 광개토대왕, 넓을광 10개 흑토. 누구나 아시겠지만 광개토대왕은 토지를 크게 넓힌 왕입니다. 영토를.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혔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요동반도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이 북쪽 지역을 모두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만주라고 얘기합니다. 만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주 일대를 장악했으며 백제를 압박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압박. 특히 이때 백제가 가야를 굉장히 셌어요. 백제 근초광이 세서 가야, 이 신라와 백제 사이에 끼어있는 가야에 대해서도 백제가 지배력을 행사했고 바다 건너 외까지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외를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한 일이 있었죠. 이때 힘의 균형을 지키려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신라를 도와줍니다. 왜를 격퇴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뒤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반도의 남부. 자, 신라를 도와준 다음에 눌러앉아 신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가야에 대해서까지도 이 시기에 광개토대왕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네. 잠시만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행사를 하고요. 광개토대왕에 이어 왕에 오른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남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자, 평양으로 일단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 백제와 신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백제를 공격해 결국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까지 차지하는 것이 장수왕. 그래서 장수왕의 업적은 평양 청도와 한강 차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4세기 후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시키고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그 한반도 남부지역 가야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주의 호우총. 호우는 제사용 그릇을 호우라고 부릅니다. 호우가 나온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합니다. 출토된 호우명. 호우는 호우인데 새길명. 글자가 새겨진 호우란 뜻입니다. 그릇의 밑바닥에는 한자가 나와 있네요.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을 기념하여 만든 호우십 10번째 그릇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광개토 대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란 얘기죠. 이게 경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주는 신라 땅이죠. 이 사실을 통해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 의미를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광개토 대왕이 있는데 이 만주에 세워져 있는 장수왕 아들이 세운 광개토 대왕 비석에는 고구려 초기 역사부터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 비문과 이 호우명 그릇의 서체가 일치가 되고 글씨체가 그 새겨진 글씨의 내용으로 볼 때 을묘년 즉 광개토 대왕의 사후인 3년인 415년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광개토 대왕은 신라의 요청으로 400년에 5만의 병력을 내려보내 이 주어를 기억하세요. 가야와 왜를 격파하는 등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였다. 광개토 대왕 사후의 이 과정이 반영된 제기, 제사용 그릇이 제작되었고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수왕이 세운 만주의 광개토 대왕비 QR코드 되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 하류에 자리 잡은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였던 백제는 발달된 철기 문화와 한강의 입지 조건, 자, 한강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질문 나누기에서 질문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한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점들이 있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위치 자체가 중국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못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지만 한강을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중국과 직교역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예 출발을 한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자, 백제는 발달된 철기 문화와 한강의 입지 조건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자, 빠른 건 좋지만 그 빠른 속도가 너무 빠를 때에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백제의 발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는데요. 울렁울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들 5명의 왕을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기억합시다. 고이왕, 근초고왕, 오세기 계로왕, 무령왕, 성왕입니다. 고이왕, 근초고왕, 그리고 계로왕, 오세기예요. 오세기 위기고요. 오세기.
그리고 무령왕, 성왕 이렇게 됩니다. 고위왕부터 살펴볼게요. 자, 좌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명입니다. 좌평, 자, 장관쯤이 되는 거고요. 좌평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좌평을 상좌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좌평, 좌평을 비롯한 관등제, 관리의 서열제도가 도입이 되고 중앙집권 시스템이죠. 복색을 제정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것 고위왕,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전성기로 치닫게 되는데요. 그 왕이 근초고왕입니다. 활발한 대외 정복 사업을 벌여 영산강 유역과 전라남도 해안의 마한 잔여 세력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 근초고왕 당시에 자, 백제국 이게 원래 마한 연맹체였는데요. 한강 유역의 백제국이 자, 정복 전쟁을 활발히 해서 안으로 마한을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해안까지 이르게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요서 지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외까지 연결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고구려를 공격해. 자, 여기 지금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강이 백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에는 한성이 고구려에 포함이 되어 있죠. 고구려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 한강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지도가 몇 세기 지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초고왕은 그랬고요. 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오늘날의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했고 이때 전사한 고구려의 국왕이 고국원 왕이 되겠습니다. 5세기에 고구려가 밀고 내려왔을 때 계로왕이 사망하고 국가 위기를 맞은 백제는 한강을 빼앗긴 다음에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천도는 도읍을 옮기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라는데 그 청도하는 5세기 지도를 보게 되면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웅진 밑으로 쭉 내려왔죠. 백제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 자, 백제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고 이제 나제의 동맹을 맺는 거죠. 중국의 남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게 되면 백제는 자, 신라와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남중국의 문화가 백제로 들어오는 시기가 5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령왕 때로 가게 되면 지방에 22개의 담노라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 지방의 통치를 강화합니다. 백제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무령왕 때가 되겠죠. 또 이 무령왕은 남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벽돌무덤도 만들게 됩니다. 벽돌무덤 유명하죠. 고구려를 공격해 금강 이북의 일부를 되찾고 자, 대가야를 압박해 섬진강까지 영토를 확대하였다. 성왕은 자,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 왕이죠. 자, 먼저 수도를 사비, 부여, 조금 더 터가 넓은 곳, 자, 부여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부여 위치가 부여는 조금 더 이렇게 터가 넓은 지역이야. 넓은 지역. 자, 부여로 내려가고 여기 삽이 나옵니다. 웅진과 삽이 이렇게 나오죠. 자, 웅진에서 삽이 조금 더 바닷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삽이가 여기 있고요. 자, 국호도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고쳤대. 수도도 옮기고 나라 이름도 고쳤고요. 남쪽에 있는 부여다.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을 재정비해서 중앙에 22개의 부, 22부,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누었다. 중앙에 22부에 관청을 두는 거고요. 수도 5부라는 거는 지금 서울특별시를 금천구, 관악구 이렇게 구분하듯이 5개의 부로 구분했다는 얘기고요. 지방을 5방으로 쪼갰다는 것은 전국의 행정구역, 즉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쪼개듯이 지방의 행정구역을 5개의 방이라는 조직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정세 불안을 틈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신라에 빼앗겼고요. 이 성왕에 관해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결국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전사했다는 거. 자, 한번 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성왕의 업적을 사비, 자, 남부요. 요거, 그 다음에 중앙의 22부 관청, 5부 5방제도, 그리고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을 빼앗았지만 결국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요 정도로 성왕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경상도에 특히 금성, 여기가 경주인데요. 금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경주인데 진한 연맹체의 금성, 경주의 사로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죠. 자, 그러다가 4세기 후반, 자, 신라는 4명의 왕을 기억합니다. 자, 내무왕,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4세기의 내무왕, 자, 6세기의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을 기억합니다. 내물마리까는 김씨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였다.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뽑다가 이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한대. 왕위 세습은 왕권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며 왕을 부르는 호칭도 마립간이라는 강력한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증왕의 업적입니다. 6세기 지증왕 때 왕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나라 이름이 신라로 바뀌었습니다. 덕업 일신 망라사방. 신라라는 국호는 좋은 일을 새롭게 만들면서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국호입니다. 소를 농사에 이용하고요. 경제적으로 우경. 자, 지증왕 우우. 지증왕 우우 기억합니다. 우경을 장려해 농업 생산력을 높였고요. 자,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이사부 나오죠. 파견의 우상국 독도와 울릉도를 정벌하였습니다. 이게 독도하고 관련된 역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자, 우상국을 정벌했다. 그래서 자, 왕호와 신라 그리고 우경과 우상국 지증왕의 업적이고요. 자, 번호 붙여서 기억하시고요. 버풍왕은 마치 고구려의 소수림처럼 왕처럼 율령을 반포하고요. 공복을 정하고 관리의 서열을 7개 등급으로 정비했습니다. 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요. 상대등을 화백회의 대표자로 두었다. 진골 귀족의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백회의 대표자로 두고 수상입니다. 자, 신라의 수상.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그래서 버풍왕은 율령 반포, 불교 공인, 그리고 그 율령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버풍왕의 업적 가운데에 자, 번호를 조금 살짝 붙여보도록 할게요. 율령 반포가 있죠. 자, 여기 이런 내용들이 쭉쭉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고요. 그리고 금강가야를 병합한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버풍왕은 법률을 흥한 왕, 그러니까 불법을 흥한 왕, 율령, 법을 흥한 왕 해서 율령과 불법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버풍왕의 뒤를 이은 진흥왕. 자, 이 누군 다 알고 계시죠? 한강을 확보한 왕입니다. 그 원동력이 신라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던 화랑도라는 씨족 사회의 전통, 청소년 조직을 개편해서 국가 조직으로 흡수하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백제와 연합해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 함경도 남부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남쪽으로 대가야를 정복하고 대가야 정복은 버풍왕입니다. 자,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대가야는 진흥왕입니다. 꼭 연결시켜 기억해 두세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 드디어 신라가 직접 교류하게 되었다. 진흥왕은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자, 진흥왕은 여러분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고요. 자, 보세요. 한강이 뚫렸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뚫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까지 나중에 다 대가야까지 다 정복하는 게 6세기의 신라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진흥왕은 여러 지역을 둘러보면서 이거를 순수라고 얘기하는데 비석을 세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그리고 가야를 정복하고 창령비 이런 비석을 세우고요. 여기 단양, 상류를 정복한 다음에는 단양, 신라 적성비, 하류를 정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북한산비 이렇게 비석을 세운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여기 보면 신라 적성비, 단양에 있는 신라 적성비가 나오고요. 북한산 비봉에 위치한 진흥왕의 북한산비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야도 존재했지만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야는 왜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자, 가야는 이렇게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 있어 변한 12개의 소국에서 6개까지 통합된 상태를 우리가 가야라고 부르고 역시 초기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변한의 소국들은 3세기경에 초기에는 김해의 금광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가야에는 6개의 가야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대가야, 소가야, 그리고 성산가야, 아라가야, 금강가야, 그리고 고령가야. 자, 이렇게 6개의 가야가 있는데 이 6가야 연맹체의 2 내지 3세기, 자, 정기 가야 연맹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야가 금강가야입니다.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 자, 연맹을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금강가야는 풍부하게 생산되는 철, 가야는 철이 유명해. 철. 낙랑군과, 자, 낙랑군은 아까도 나왔죠. 평양에 있었던 낙랑군과 일본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4세기 후반에 신라가 가야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자, 금강가야는 백제 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기억나시죠? 백제와, 자, 가야와 외가 긴밀한 관계를 연결할 때 외를 끌어들여 백제가 신라를 치게 했고 결국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신라의 처도로 외를 격퇴시켰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왜군과 싸우는 신라를 돕기 위해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가야 지역을 공격했을 때 이때 가장 주도권을 맹주였던 정기 가야 영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세력이 약화됩니다. 이후에 후기 가야 연맹에서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세기경에는 주도권이 여기로 넘어가게 돼. 하나가 꾸준히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게 되면 가야는 통합이 쉽지 않겠죠. 5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가 연맹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한 교역로를 개척하고 소백산맥 서쪽으로 영토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6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받으며 세력이 약화되었고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결국 모두 6세기에 신라에 복속되었다. 자, 가야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거, 자, 쇠, 철이 유명하고요. 덩이새는 경주 및 낙동강 유역의 부산, 김해, 대구, 창원 지역과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었다. 풍부한 철을 하면서 성장한 가야가 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이거 질문한 학생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고분이 많이 남아있어. 자, 낙동강 유역에 자, 이렇게 철제 갑옷, 철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가야의 관. 금강가야. 또 가야는 토기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금강가야.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지만 고구려 그 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군대가 침입하면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 세력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간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해 대성동과 고령의 지산동에는 고분군에 많은 철기 유물이 출토되어 금강가야와 대가야의 발전된 철기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2 내지 3세기 고분군에서는 여기 이 지역에 좋은 고분이 집중되어 있고 5세기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이 느려요. 1.5배속으로 해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책을 10회독 해주시기 바랍니다.